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금리 인하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간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렇게 미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지난 6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경기 호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테슬라가 7%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나 애플 그리고 메타도 3%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속에 기타 반도체주들도 함께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반적으로 경기가 순항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은 낙폭과대 인식에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는 21선 터치하는 흐름 나왔고요. 코스닥은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강하게 반영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컷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에야 그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595선, 코스닥은 74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또 기관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만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반도체주, 특히 HBM 관련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미래반도체가 13% 넘는 급등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크윈과 한미반도체, IMT 모두 흐름 좋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관련주인 센즈랩과 이스트소프트, ICTK, CU박스 모두 상승 거래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인 에이스테크가 오전장에 29% 넘게 올랐고요. 퓨런티어와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5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종목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제일일렉트릭 신규 수주 소식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으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매수세에 몰렸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개장 전 이튼과 약 2년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능형 차단기 제품인 스마트 브레이커 2.0 개발을 완료하고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 기판, PCB 조립품 생산 1차 라인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튼에 공급 중인 아크 차단기 제품 거래와는 별개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PCB 조립품을 공급하며 신규 매출처 확보에 성공한 것입니다. 제일일렉트릭은 이번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브레이커 2.0의 핵심 부품인 PCB 조립품을 공급하며 9월 시제품 생산 후 2025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해당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오늘 21% 넘는 탄력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4.02% 오른 9,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퓨런티어에 대해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수요 반등으로 내년에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와 내년 저가형 모델 출시 등은 수요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이벤트로 수요가 회복될 경우 다시 한번 공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생신 카메라 공정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북미 엔드 고객사 카메라 모듈 장비 내 80%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만큼 퓨런티어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퓨런티어 어제장에서도 구글 웨이모와 현대차의 로보택시 위탁 생산 관련 논의 소식에 9%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도 5% 넘게 오르면서 2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알아볼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이 어제장 마감 후에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와 2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금양이 처음으로 수주한 것입니다. 금양은 나노텍이 원통형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적용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합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오늘 금양 24%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 넘게 오른 5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글로벌 포럼에서 무탄소 선박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텍 2024에서 선주와 성급을 대상으로 LNG선 유저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포럼에서 한화오션이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무탄소 추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오션1을 공개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의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화석 연료 없이 완전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현재 선박 연료로 널리 사용되는 LNG와 혼합 연소도 가능하며 향후 연료 전지와 배터리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습니다. 또 자율 운항 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비전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선원이 없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은 무인 작동과 무인 화물 적재 하역 기술 등이 필요한데요. 이 포럼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컨트롤 시스템, 운항 시스템, 스마트십 솔루션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공개와 함께 해양 탈탄소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화오션 현재 3% 넘게 오른 3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료 의약품은 완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뜻합니다. 개장 전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1,000억 이상의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인 1조 8,590억 원의 5%가 넘는 수치로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앞서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16% 넘게 오르며 14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의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9월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대선 TV 토론부터 FOMC 회의까지 우리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어떠한 이슈를 살펴봐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3%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빅컷으로 인해서 이 대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헤이즈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에 좀 몇 달간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만한 호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미국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 승인과 반감기를 거친 후에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비트코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에 62,500달러를 뚫었지만 비교적 좀 차분한 움직임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다시 64,000달러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회장은 연준은 이달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앞으로 18개월간 기준금리를 최소 1.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과 전 세계 이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도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을 지지해왔던 이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오랜 긴축 기조를 끝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빅컷이 결정된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로캡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 조나단 드웻은 금리 인하 외에도 이 11월에 다가올 미국 대선의 불안정성이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5위의 규모의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아서헤이즈 창업자는요, 앞으로 이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일본의 엔화 가치는 오를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아서헤이즈의 발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돼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 NK 트레이드라는 건 금리가 낮은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글로벌 시장의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 7월 31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후에 캐리 자금이 청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11월 미 대선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다시 좀 오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망 이렇게 굉장히 엇갈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 비트코인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연준은 이 연내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모아질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명확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등 가상화폐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사의 가상화폐 투자 확대와 또 이 가상화폐 관련 신사업 진출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연결고리가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렇게 좀 시장에는 하루 좀 늦게 그렇게 반영이 된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좀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컷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투심이 계속해서 모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딥페이크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어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이 국회가 뒤늦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의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요. 기존 성폭력의 처벌법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리고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요.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범죄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는 각각 징역이 3년,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잡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바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정안도 같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런 처벌이나 비공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 오프라인에서 범죄 현장 또는 범죄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또 이렇게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은 이 불법 촬영물 삭제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요. 이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서 경찰은 내년에 27억 원을 들여서 딥페이크 그리고 딥보이스 등 허위 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경찰청은 2025년에 이 예산을 총 13조 5,364억 원을 규모로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난 16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19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2% 증액한 규모고요. 주요 사업비는 2조 6,067억 원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27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보안주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7,36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9%대 상승을 하면서 1,19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요. 인공지능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이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예산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을 해서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범죄 이득액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현재보다 더 상한된 액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정부는 이런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고 삭제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도 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AI 기업들도 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내에서 이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는 일부 보안 기업들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금융사기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하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일명 AI 수사 도우미를 구축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동학대부터 다양한 AI 관련된 범죄들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악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어쩔 때는 기술이 너무 진보를 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를 다들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초반에 좀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우리 삶의 이로운 부분에만 좀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관련한 법안이나 또 대책들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네. 선영 씨는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논산에 다녀오느라고 정말 귀성길, 귀경길 제대로 느끼긴 했는데 추석 중에 가장 덥다고 느꼈어요, 올해. 맞아요. 이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에어컨 틀고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계속 덥다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만큼 계속해서 좀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올해 추석은 이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유통업계가 또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널찍하고 또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갖춘 백화점과 또 대형 쇼핑몰을 찾으면서 피서하는 이른바 이 몰캉스족이 늘어난 덕분인데요. 이 긴 명절 연휴는 보통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수기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이 공식이 올해는 깨졌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올해 이 추석 연휴에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추석보다 이 매출이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롯데백화점은 연휴 내내 폭염으로 이 실내를 찾는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잠실 롯데월드몰은 연휴 닷새가 무려 9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선물 수요가 높은 게 아무래도 영유아 부분인데 이 영유아의 상품군 매출이 무려 20%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쇼핑몰 안에서 식사까지 해결하려는 심리가 많아지면서 F&B 음식료 쪽에서도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에 새 단장을 마친 타임빌라스 수원의 경우는 F&B 매출이 무려 70%가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은 가전 매출이 62% 넘게 증가했고요. 명품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현대백화점과 더현대 서울은 판교점 그리고 대형 점포들이 전체적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집 근처에 쇼핑몰을 가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뭐 식사를 한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추석 연휴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요. 또 처음으로 이 추석 당일에 문을 연 아울렛도 이 근교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방문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8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17일에만 약 2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방문 차량이 지난해보다 평균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부산점은 이 추석 전날인 16일 수도권 핵심 점포와 동일한 수준인 무려 3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세계 아울렛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트렌드가 변하면서 이 가족 단위의 방문 고객이 근교 아울렛을 많이 찾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내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실제 매출이 늘기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객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롯데마트의 추석 연휴 매출도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20% 증가하기는 했지만 방문객이 증가한 만큼의 매출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자 이 백화점의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연 씨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자 상품이요? 네, 네.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옷가게나 백화점을 갔을 때 티셔츠 한 벌 사는 것보다는 코트나 아우터를 살 때 금액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백화점에서는 이제 FW 가을 시즌 추석이 되면은 코트나 이런 점퍼 같은 게 좀 팔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의 매출은 오히려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아가옷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트 한 벌 사주면은 오히려 좀 매출이 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 한 명이 구매하는 객단가 매출은 되레 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실내를 찾게 되면서 올 추석에 이렇게 백화점 3사와 쇼핑몰들의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그래도 늘은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추석 연휴마다 폭염이 이어지게 된다면 명절 기간의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연휴에는 사람들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 고향을 찾으면서 비수기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또 이렇게 성수기로 또 바뀌지 않을까 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좀 폭염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전력주라든지 또 뭐 시원한 그런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가전제품 관련주라든지 또 우리가 시원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빙과류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좀 유통업계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9월 늦더위로 인해서요. 이 편의점은 이 시즌성 제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이 되면서 3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편의점을 가면은 굉장히 또 아이디어 있는 그러한 상품들도 많이 있고 또 콜라보한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제품들도 또 수요에 한몫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점들이 커피값을 대부분 좀 올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편의점에서는 점포 사이즈로 이제 늘려가지고 커피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면은 편의점에 이제 빙과류나 음료 쪽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편의점뿐만 아니라요. 이 추석 특수를 누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성장률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 반등과 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내구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엔저 완화로 인해서 명품과 패션 수요 이탈 현상이 점차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뭐 면세점 관련주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그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에 앞당겨서 좀 이번 추석 연휴 특수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유통주들의 3분기 실적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을 만나보는 동안 9월 20일
네, 금요일장 문을 닫기 1분 전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어떠한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BI 메탈이 1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요. 이어서 가온전선이 6%대, 대원전선이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모비스가 오늘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비츠로테크가 4%대, 그리고 다원시스도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주들도 오랜만에 시세를 내는 모습인데요. 모비스, 네, 마찬가지로 30%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덕성이 5%대,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특징주들과 특징 테마들 만나봤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만나보고 오는 동안 9월 20일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시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3거래일 시장이 쉬면서 벌써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그래도 양시장이 함께 올라주며 불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잘 나오면서 고용의 견조함도 확인을 했고요. 또 비컷에 대한 모멘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요.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600선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0.5% 넘게 오른 강보합권에서 259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줬습니다. 1% 넘게 오르며 7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기관이 홀로 담았습니다. 기관이 3,5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2,200억 원 넘게, 외국인 1,300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줬습니다. 기관이 5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7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줬고요. 개인 홀로 1,1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제외하고 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제장 깊이 눌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어제장 6% 넘는 낙폭을 완벽하게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며 15만 7,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장에 눌렸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도 모멘텀 이어가며 1.83%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릅니다. 1% 넘게 오르며 106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올라줬습니다. 알트오젠 오늘도 3% 넘게 오르며 시총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려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각각 1%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장 하락했던 HLB도 오늘 3% 넘게 오르며 89,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8%대 상승 탄력 받으면서 시총 5위 자리로 안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어제장에 눌렸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함께 상승을 해줬는데요. 미 증시에서는 한 발 늦게 비컷에 환호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우리 시장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비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에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 연준이 비컷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2008년만큼의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파르게 둔할 경제 침체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중앙은행인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B컷이냐 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연준이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이 연준은 함께 발표한 이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추면서 연내에 좀 0.5%포인트 또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추가적으로 좀 금리 인하 더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마 미국에서는 2번 정도 더 인하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5.0에서 4.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매년 1%씩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주 가장 큰 호재는 부동산과 주식이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와 자산 가치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에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6까지 낮아졌고 반대로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4.4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크게 내린 겁니다. 5.5에서 5.0까지 내렸고 올 연말까지 0.25를 2번 정도 더 내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무작정 방치할 수만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가계부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저는 한국은행도 조만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던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는 2%대입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6까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안심하고 기준금리를 내렸다. 게다가 이렇게 실업률이 4.4%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7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B컷 아주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미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유럽은 2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이 좀 뒤늦게 내린 상황이고 미국은 드디어 소비자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씩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금년은 4.5%가 될 것이고요. 내년 2025년은 3.5%, 후내년은 2.5%까지 앞으로 매년 1%씩 내립니다. 우리가 3년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투자가 확대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식이 함께 오르게 되고 또 부동산도 다시 오를 것이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높고 최근에 7월에 기준금리를 한번 건너뛰었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추가로 인할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뒤늦은 면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연준이 피벗을 시작하면서 B컷 결정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고용 둔화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협 자체는 줄었지만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거는 아직 잡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고용 시장까지 좀 좋아질까요?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에 가장 직격탄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한 2%에서 3% 정도 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달에 미국의 고용 시장에
실업률이 4.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을 가지고 실업자로 통계를 내고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또 실업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용률은 현재 한 60% 정도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내가 원서를 냈지만 취업이 되지 못한 사람이 4.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통 미국과 한국에서 평균의 실업률은 3%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B컷 0.5%라고 하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이자율과 물가 인상과 그다음에 경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다가 굉장히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물가와 경기는 항상 반대의 관계가 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악화되는 것,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우리는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 물가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순수하게 물가만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물가는 안정됐지만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것, 실업률이 4.4%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B컷 0.5%를 인하했고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0.25% 11월 달과 12월 달 두 번 정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기준금리는 다시 과거처럼 1%에서 2%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90% 확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가의 GDP는 성장하고 기준금리는 다시 우하향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3년 정도 계속 내릴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좀 상승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는 고용시장 악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결국에 안 좋다는 거는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4.4%까지 오른 상황이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 실업률이 2%나 또 3% 수준이 되어야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 수준에 맞춰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럽이나 또 이러한 물가 상승이 심한 지역에서는 아직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나 또 이렇게 경기 부양이 좀 시급한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미국에 맞춰서 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또 이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도 2달 연속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글로벌 금리의 전망과 또 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행 이자, 기준금리가 주식에는 아주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는 7%를 기점으로 해서 은행 이자가 7% 이상이 되면 집값이 내리는 게 되고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집담보대출 기준으로 6%까지 낮아졌습니다. 바로 은행의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집값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야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은행의 이자가 5%,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은 5.0입니다. 현재 1.5%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모든 기업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가가 왜 오르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기업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5%, 중국이 4%고 영국과 프랑스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1.5%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다, 아직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준금리에 동참하게 해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같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전 세계도 같이 그 기조를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교수님께서 한국은행도 가만히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 이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한국은행도 10월 달,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한 0.25% 정도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번 더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를 0.25% 두 번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장기적으로는 올 연말에 3.0까지 내릴 것이다. 0.25를 두 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정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GDP가 현재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1,900조 정도 됩니다. 국가 GDP의 93%가 가계부채이고 국가부채율은 현재 55% 정도 됩니다. 국가가 전체 GDP에서 국채를 발행한 빚이 한 55%라는 저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대지 아파트를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고 재건축은 평균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부족한 것은 앞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화하고 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외국인들이 한 30만 명씩 유입이 됩니다. 네. 또 평균 연령이 한 90세까지 늘어나게 됐고 올해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니까 0.68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독 세대주가 전체 가구의 35%까지 늘어났고 앞으로 이 비율은 한 40%, 50%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다. 우리가 보통 빌라나 일반 주택은 짓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아파트는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꾸준하게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지 집을 못 사게 하고 집에 대한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잘못된 대책이다. 이것은 바로 공급을 좀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지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좀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집을 짓지 않아서 재건축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100%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집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국민의 70%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이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공급 탄력성이 낮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집값은 계속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요점은 공급을 좀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지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 결론은 한국은행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올해 한 100만 명 정도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다음 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연말에는 3%까지 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수님의 부동산에 대한 이 시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